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 8월 2시간 합격당 기출 예상 적용 이제 첫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좀 하고 수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7월달 첫 기강인데 7월달부터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 7, 8, 9, 10월달 넉 달 동안에는 이 보통 문제풀이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문제풀이를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 이론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먹는 걸 잘 모른 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까먹게 돼요. 그래서 한 두 달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한 달, 7월달 한 달은 휴가 가기 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휴가 가기 전에는 이론 수업을 4주 동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주에 두 편씩,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총론하고 경제론을 이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시장론하고 정책론, 그 다음 주는 투자론하고 금융론, 그 다음 주는 개발론하고 평가론,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씩 해서 총 4편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 달이죠. 8월달. 8월달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도를 가지고 총론, 경제론, 문제풀이, 시장 정책론 문제풀이, 투자 금융 문제풀이, 개발 평가론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 문제라고 해서 기출과 예상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받으셨죠 이거? 못 받았어요?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래서 대표 문제들을 다음 달에 이제 풀어드릴 건데 기출은 안 풀어드릴 거예요. 기출 우리가 그동안 워낙 많이 봤으니까 기출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예상 문제에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요거, 경제론에서는 요거, 시장론에서는 요거, 정책론에서는 요거,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 위주로 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7월달, 8월달 두 번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으로 한 번, 문제로 한 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니까 여러분들 이론 한 번 끝내시고 8월달에 문제풀이 한 번 끝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진도를 이렇게 한 번씩 끝내고 나면 이제 이론으로 문제를 한번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 개념이 설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그동안은 돌아왔던 텀이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뭐를 아는지도 뭐를 모르는지도 모른 채로 뭐를 보충해야 될지 뭐를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모른 채로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한 주에 두 개씩 파트씩 나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체크해드린 문제가 2시간 합격당 교재안에서 대표 문제니까 이 문제들은 100%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소화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게 지금은 틀린 것으로 나왔지만 옳은 것으로 지문을 바꿨을 때,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바꿨을 때에 대한 대응까지도 다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첫 진도 우리 교재 14쪽부터 이제 이론 정리를 쭉 한번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쪽에 이제 부동산학 테마부터 가도록 할 건데, 부동산학은 지금 안 보면 나중에는 못 봅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아마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부동산학은 이제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의 규범과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선 안 되는 말들 쭉 한번 정리해드리면 단순과학 아니고요, 순수과학 아니고 뭐 기초과학 그래도 안 돼요. 기초과학 아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 아니고 추상적 학문 아니고 뭐 가상적인 학문이다 그러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 될 수 없는 것들, 성격상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하시고요.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과학이지 단순, 순수, 자연, 추상, 기초, 가상적인 학문 그러면 다 틀린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효율성이고 하나는 형평성인데, 효율성은 이용 잘하자라는 측면이고 민간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역지구제란 정책을 뒤에 가서 배우시죠. 지역지구제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냐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철저하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지역지구제. 형평성은 분배 잘하자는 것으로서 공공 부문에서 강조가 되고요.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해서 TDR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개발적으로 개발권을 옮겨서 한번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형평성 측면에서 강조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이용, 그 다음에 민간,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분배, 공공, TDR은 형평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세 가지 접근 방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식 접근하고요, 의사결정 접근 요거 하고요,
굳이 하나를 추가한다면 행태과학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종합식 접근은 이렇게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이 바로 종합식 접근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의사결정 접근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놔도 된다 하는 접근이 의사결정 접근이에요. 행태과학적 접근은 인간의 행태, 뭐 행동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행태과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 단기 정착에 크게 기여한 접근인 종합식 접근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의사결정 접근과 인간의 행태, 행동에 초점을 둔 행태과학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 접근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두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이야기되는 건 현상,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건 활동. 근데 방금 봤던 건 연구 대상이고요. 얘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있어요. 연구 분야. 연구 분야는 끝날 때 분야로 끝나요. 첫 번째는 결정을 하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얘들을 끝날 때 잘 봐요. 결정 분야,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 기초 분야 해서 분야로 끝나는 것은 연구 뭐고요? 분야고요. 현상 활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연구 대상. 그 연구 대상 2개와 연구 분야 3개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해 주시고 부동산학 일반 원칙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학 일반 원칙에 능한 경공이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능률성이죠. 소유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요. 거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이때 이 모든 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 따로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 최유효 이용은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최유효 이용이 없어요.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이 없다. 토지의 특성은 부증성.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무슨 성이었죠?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중에서는 무슨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라는 것까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로 와서 이렇게 수업하다가 중간에 관계되는 게 나오면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 겁니다. 시간 보세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모든 것입니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과 어떤 측면에서 구별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지역 분석은 선행하는 분석입니다. 선행. 먼저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 분석은 어떤 이용을 따지는 건가요? 그러면 표준적 이용을 따지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가격을 알 수 없어요. 지역 분석은 얼마쯤, about, 가격 수준밖에 몰라요. 지역 분석은 거시예요, 미시예요? 그러면 거시적 분석이죠. 거시는 외부를 따지는 거고요. 외부는 적합의 원칙 또는 경제적 감가와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사실은 외부 효과하고 한 세트이긴 한데 토지의 특성, 부동성하고요. 하나 추가한다면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인접성.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별 분석 관계되는 걸 쭉 한번 나열해 볼 건데 개별 분석은 후행합니다. 후행.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따지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미시고요. 얘는 내부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관계가 되고요. 감가로 치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성 관계가 되고요. 하나 추가한다면 개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거든요. 최유효 이용하면 떠올라야 될 원칙이 하나, 토지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 물론 부증성과도 관계가 있긴 한데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개별 분석은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뽑는다라는 측면에서 개별성과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따진다. 개별 분석은 가격 수준할 수 있다. 개별 분석은 먼저 한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고요. 지역 분석은 나중에 한다.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 판정한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또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의 전제, 감칙 규정에는 없음,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두시고, 과학성, 기술성 요 파트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이론 측면, 원리적인 측면이죠. 이때는 과학성이 좀 강조되고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되고요. 혹시 둘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고르지 말고 둘 다 강조된다 하시는 겁니다. 이론 측면에 과학성, 실무 측면에 기술성. 예컨대 이론 측면에 기술성, 실무 측면에 과학성,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윤리성 됐고 대인활동, 대물활동.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입니까? 대물활동입니까? 그럼 고르지 말고 둘 다. 대인활동인 동시에 대물활동. 하지만 여기 임장활동이란 말이 있어요.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반드시 부동성. 이거 시험에 부증성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장활동은 부증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요. 부동성 이렇게 해야 되고요. 배려의 장기성. 장기. 우리 부동산 학기로 문제 풀다가 이 장기란 말이 있다거나 특히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미래 또는 장래 이런 단어가 떠요. 그러면 토지의 특성 무조건 영속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미래가 뜨면 영속성. 그래서 이거 장래가 뜨는 단어를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단어가 뜨는데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부동산 가치라고 해서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value를 제가 해석을 하면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예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긴 값. 장래가 뜨죠. 영속성. 그다음에 수익하는 법. 이걸 직접 하는 법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수익하는 법이 뭐냐? 수익하는법. 자, 우리 감정평가라는 방법에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4개가 있거든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요 4개는 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장을. 자, 원가법.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통해서 가액 구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 BCG 개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보정을 통해서 가액 구하는 거. 마지막 수익환원법. 부동산이 장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 이게 직접 환원법, 수익환원법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가 뜨기 때문에 영속성 관계가 됩니다. 문제 풀다가 미래, 장래, 장기, 특히 장래를 나타내는 단어인 가치나 직접 환원법, 수익환원법이 뜨면 영속성 관계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이번에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 VS 복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VS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또 VS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안에 광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와 뭐를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와 뭐를 합친 개념이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법경기가 합쳐졌어요. 법경기가 합쳐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집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그러면 복합 부동산. 건물 하나에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함께 있습니다. 복합 건물. 그다음에 협의하고 준이 합쳐집니다. 협의하고 준이. 그러면 광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법경기가 합쳐지면 복합 개념이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지면 복합 건물, 복합 부동산.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합쳐지면 복합 건물. 그리고 협의하고 준부동산이 합쳐지면 광의 부동산. 그 시험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틀려요. 협의하고 준을 합친 건 복합부동산이 아니야. 협의와 준을 합친 건 뭐고요? 광이고, 토지와 건물을 합친 게 복합부동산이고, 법경기를 합친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하나의 건물의 주거 용도와 상환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는 복합 건물. 그리고 요거 두 개 감정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 부동산은 감정 평가 시에 일괄 평가라는 걸 합니다. 무슨 평가요? 일괄 평가. 근데 복합 건물은 감정 평가 시에 구분 평가라는 걸 합니다. 우리 물론 감정 평가론 할 때 배우십니다만은 이렇게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 하는 평가가 일괄 평가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는 평가가 구분 평가예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 2개인데 이걸 하나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괄 평가고, 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에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니까 가치를 달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2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에서는 5개, 기술적 측면에서는 4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단어가 여기 이제 자산, 자본, 자연 요 3개를 좀 구분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셋 다 자로 출발하니까. 일단 협의와 강의로 구분하는 것이 법률적 구분인데 협의의 부동산을 같은 말로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와 그정착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꺼내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협의, 좁은 의미, 민법, 토지와 그정착물. 네 개가 다 같은 말입니다.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그정착물. 근데 중요한 건 광해 부동산 할 때도 협의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준부동산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 토지와 그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해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토지와 그정착물은 둘 다에 속하고 요 준부동산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어디만 속해요? 광해만 속해요. 협의에는 안 속해요. 그럼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밑줄을 한번 가볼게요. 요거 둘과 요거는 뭐가 되기도 하냐면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중개대상물.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 그러면 콕 집어서 누구랑 재단이랑 임목이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단 종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자동차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뭐죠?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여기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뭐죠? 원가법이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입니다. 버라이트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하나 나왔고 원가법 하나 나왔고 수익환원법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임목인데 임목은 사실은 처음에 출제될 때 일목이라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산림부터 나와요. 산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평가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임목이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임목이 소경목림이다 이렇게 떠요. 무슨 목림? 그때는 원가법을 써요. 그리고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던지면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받아주세요. 준부동산 중 자동차의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의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 공장재단이나 강업재단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수익환원법, 임목은 들어가기 전에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얘네들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할게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어요? 시작. 산, 본, 생소상. 산본,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가 맞죠? 소비재될 수 있다 없다? 둘 다 괜찮다 기억하시고 요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산하고 자본하고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산은요 무엇과 무엇의 합이냐면 자본과 부채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뭐라 부르고 자본, 남의 돈은 부채 합쳐서 자산. 일단 얘들 유량일까요 절량일까요? 절량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보통 달인할 때 자에 걸려요. 그러니까 자산은 절량이고 그럼 당연히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누구와 누구도 자본과 부채도 절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갖다가 그 투자론에 가면 자산이라고 잘 안 그러고 가치라 그래요. 가치. 뭐라고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이 부동산이 내 돈이 2억 들어갔어요. 남의 돈이 3억 들어가고 그러면 이 부동산 얼마짜리죠? 5억짜리입니다. 그 5억짜리 값어치를 자산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럼 뒤에 가시면 우리가 저 대부 비율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유명하죠.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공부합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공통점은 둘 다 분자가 부채. 뭐라고요? 부채. 그런데 지금 3본 할 때 산을 넣을게요.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 되고 대부 비율이 되고 내 자본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 되는 거야?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 나올 때는 이제 가치분의 부채로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요걸 줬을 때 요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4가지 정도만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대부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인가요? 25%예요. 외우세요. 50이면 100이에요. 60이면 150이에요. 80이면 400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4개 다 기억이 힘드시면 2개라도 기억합시다. 2개. 2개는 괜찮죠? 이게 50이면요. 요 100%예요. 요게 80이면요. 요거는 400%예요. 요게 50이면 요게 왜 100%냐면 50이면 부채 비율은 50분의 50이거든요. 몇 프로? 100%. 80이면 20분의 80이거든요. 몇 프로? 400%. 이렇게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3본 생소상은 법경기 중에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자산과 자본은 유량이고 절량이고 자산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비율이고 내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입니다. 대부비율 줬을 때 부채비율 구할 수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50이면 100,
80이면 400. 두 세트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기술적 개념은 공자 위환자 하면 됩니다. 공자 위환자. 공간자연, 위치, 환경. 그래서 법 2개 얘기해 주세요. 법 2개. 협의, 광의. 경 5개 얘기해 주세요. 삼본, 생소상. 기 4개 얘기해 주세요. 공자, 위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복합부동산 한번 봐야 되겠죠. 복합부동산은 누구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 얘는 법률상 개념이다. 그럼 틀려요. 법률적으로는 따로따로 봐요. 무슨 개념이죠?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뭐죠?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인데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한다 그랬죠? 일괄평가한다 그랬죠? 그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무슨 법을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요것만 무슨 법을 써요? 원가법.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할 때는 무슨 평가를 해요? 일괄평가를 하고 그때는 무슨 법을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복합부동산을 구분하시고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의 감정평가는 원가법,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토지 정착물은 종속적인 정착물이 있고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는데 독립정착물 4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독립정착물 4개. 첫 번째는 뭐 있어요? 건물. 두 번째는 명인범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세 번째는 명인범법 갖춘 미분리 과실.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된 농작물. 요 4개가 토지와는 독립된 걸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좀 난이도를 줘버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미분리 과실은 뭐만 가능해요? 명인방법만 가능해요. 수목은 뭐도 되고 뭐도 되는데 명인방법도 되고 등기도 되는데 등기되었을 때는 수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임목.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런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기된 미분리 과실 그러면 OX. X. 미분리 과실은 등기할 수는 없다. 명인방법만 갖출 수가 있고 수목은 뭐도 되고 뭐도 되는데 명인방법도 되고 등기도 되는데 이때 등기되었을 때는 수목을 수목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임목. 이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없음? 등기 없음 기억하시고 참고로 건물은요 그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축 허가를 받을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딱 3개 보거든요. 기둥, 지붕, 외벽. 실제 판례에서는 외벽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공법상 주요 구성 부분 그러면 통상 기둥, 지붕, 내력벽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외벽 이렇게 판례로 나왔어요. 그 판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지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 토지와는 별개로 취급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사용 승인 필요 없어요. 건축 허가도 필요 없고요. 주요 구성 부분을 갖추는 순간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올 때는 그 주요 구성 부분을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시작. 기둥, 지붕, 외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과 동산이 있는데 동산 3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산 몇 개? 3개. 자,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임차인 정착물, 그리고 경작 수확물, 그리고 가식 중인 수목. 그럼 결론 냅시다. 아까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토지 정착물에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한다? 종속과 독립으로 구분한다. 우리는 뭐를 구분한다? 독립 정착물 4개를 공부하시면 되고 부동산 정착물에서는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신 다음 동산 몇 개? 3개. 뭐 있죠?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부동산의 분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분류. 지목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목에 따른 분류. 자, 7번 보시고요. 지목을 갖다가 한 11개 정도를 저는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대표적인 지목이고요. 또 공장용지 대표적인 지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한번 해보죠. 시작.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거. 종교용지, 사적지. 그럼 시험에서 지목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일단 쭉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싹 다 지목 아닙니다. 법지, 빈지,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선화지, 포락지, 표준지, 표본지, 일단지, 소지 싹 다 지목 아닙니다. 선생님 도대체 뭐가 지목인데? 아까 며칠 거기서 들었잖아요. 전달가수원, 대공장용지,
그다음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종교용지, 사적지 이런 게 지목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택지, 부지 같은 이런 그 감정평가상에 쓰는 용어들은 다 지목이 아니고요. 시험에 좀 유명한 지문들이 몇 개 있어요. 지문으로 나오는. 일단 사찰용지 하는 지목 없어요. 사찰용지 아니고 종교용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란 지목이 없어요. 저수지 아니고 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적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사적지입니다. 사적지. 유적지 유로 출발하고 싶으면 유지나 유원지가 되줘야 됩니다. 유적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요 지목 두 개. 국어하고 유지는 좀 비교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국어는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다 기억 못하겠으면 요 수로둑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셨다가 요거는 국어고, 그다음에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다 기억 못하시겠으면 요 댐, 저수지, 호수 이런 말이 있다면 유지라는 거. 그러니까 저수지는 지목이 아닌 거야. 이걸 지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유지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수지, 호수, 댐 요거는 유지, 그다음에 수로둑 그러면 국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토지 분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빠른 속도로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주상공 그럴게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이거는 뭐야? 택지. 요거 받습니다. 불가능한 도로, 하천, 철도에서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인 토지가 뭐죠? 부지입니다. 근데 요거 하고 흔히 넘어가지 말고, 요 택지 이용에 최원방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은 뭘 말하는 거죠? 한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계지에서는요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가 존재를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지대설에 가면, 절대지대설에 가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까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은 뭐고요? 택지. 요거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부지. 택지용의 체험방관, 한계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 지대가 없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 이게 유일합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은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또 대답 한번 해보세요. 택지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무슨지? 후보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상호간 내에서도 중요하고요.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되고 있는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무슨지? 후보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행지.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택지 안에 뭐 있죠? 주상공이 있습니까? 문제 풀다 보니까 주에서 상으로 가고 있대. 상에서 공으로 가고 있고. 이건 무슨 죄? 내에서니까. 농지 안에 뭐 있어? 전답과 수원. 얘네들끼리 움직이면 이건 무슨 죄죠? 근데 갑자기 문제 풀다가 잘 나오진 않는데 전이 주거지로 간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이 주거지로 간다. 그럼 이거는 그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거 맞죠? 무슨 지가 되는 거죠? 후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움직여야지 내에서고,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후보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돌의 좁은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는 대지고요. 어떤 접속면도 없는 토지가 맹지. 맹지는 허가 안 나는 유일한 땅입니다.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뭐?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 그래서 획지랑 좀 구분해야 될 게, 오히려 획지랑 필지랑 구분하는 건 너무 쉽고요. 획지랑 일단지를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지요? 일단지.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해 주세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무슨 지고? 획지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가 되는 겁니다. 자,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겨진 땅을 뭐라 그래요?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은 당연히 공지, 공한지는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공지하고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땅은요, 공지하고 건부지하고 나지.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나지, 건부지, 공지 세 개를 여쭤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대답해 봐요.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고,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고,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입니다. 자, 건물이란 글자를 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건물이 없으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그러니까 남은 부분, 건물 건축 면적을 제외한 남은 부분의 땅을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지는 건물만 없는 게 아니죠. 사법상의 제약도 없는 땅입니다. 뭐만 있어요? 공법상의 제약만 있는 땅이죠.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은 뭐고요? 건부지는 통상 비싸요, 싸요? 싸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비싸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나지 갱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법적 소유권이 있는 땅은 뭐야?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는 땅은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니까.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으면 빈지. 빈지랑 구분해야 될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칠번 보실까요? 빈지는 어디부터? 해안선부터 등록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등록이 됐겠어, 안 됐겠어? 등록은 안 된 땅이에요. 등록이 안 됐으니까 뭐가 없어? 법적 소유권은 없지. 근데 이용 가치는 있어. 근데 만조와 간조 사이. 만조와 간조 사이는 무슨지? 간석지. 요거랑 구분하셔야 될 게 포락지라고 있어요. 포락지. 무슨지? 자, 포락지는 등록됐겠어, 안 됐겠어?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수면 밑으로 잠긴 땅. 잠긴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간석지. 해안선과 등록 지점 사이 있는 땅은 빈지. 자, 잘 들어요. 등록은 안 됐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 등록은 됐는데 수면 밑으로 잠겨버렸으면 포락지가 되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오케이. 다음 내용. 정상적으로 쉬는 땅은 뭐라 부르고? 휴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는 예? 유한지는 없어. 그런 땅은 유유지. 단을 만들면 안 돼. 자, 쉬는 땅은 휴한지, 놀는 땅은 유휴지. 여기 나와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데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은 포락지, 고압전선 아래 산하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소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가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이 휴한지하고 유휴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바로 공지하고 공한지입니다. 요거 네 개는 반드시 한꺼번에. 네 개를 반드시 한꺼번에. 왜 반드시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 공이, 여기도 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한이, 여기 한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 휴가, 여기 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 안 해놓으시면요, 이게 막 연쇄적으로 단어들이 물고 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요.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휴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유휴지. 네 개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맞아요? 표본지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시험에 뜨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은 무슨지? 표준지고,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땅은 표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상 표본지가 중요할 것 같아? 표준지가 중요할 것 같아? 표준지가 중요하지. 표준지가 중요한데 혹시 시험에서 둘을 바꿔서 내는 부분에 대비하자는 거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 얘는 아까 제가 획지랑 구분하자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일단지하고 맥을 좀 같이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괄평가예요. 무슨 평가? 일괄평가. 그래서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될 때 하는 평가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둘 이상의 필지가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1단으로 봐버리는 건 무슨지.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볼 때 하는 평가는 일괄평가. 두 개를 하나로 보는 토지의 이름은 맥이 똑같아요. 단지 이걸 땅으로 표현하면 1단지고요. 평가로 표현하면 일괄평가가 되는 겁니다. 뭔만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엔 주택의 분류입니다. 주택의 분류. 자, 주택은 여기 이제 법조문이 바뀐 게 있어서 바꾼 거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얼마로 바뀌었죠? 66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뭐야? 아파트입니다. 예.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660을 초과해버리면 뭐고요? 연립.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660 이하면 뭐고요? 다 뭐야? 다 세대가 되겠죠. 예. 660 이하면 다 세대. 그리고 이제 다중이와 다가구가 남았는데 둘 다 몇 제곱미터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고 3계층 이하입니다. 그럼 3계층과 660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고 19세대 이하라는 말이 뜨면 뭐고요? 다가구고요. 학생 어디 갔어?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가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 그래서 욕실은 괜찮은데 취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는 것들을 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필기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 요거로 구분했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4계층 이하면 뭐나 뭔데?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660을 초과하면 뭐? 연립. 이하면 다 세대. 요거 66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예, 바꿔주시고 여기다가는 19세대 이하 추가해 주셔야 되고 19세대 이하 추가해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는 학생, 직장인 이런 말 추가해 주시고
학생, 직장인.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출 것, 갖추지 아니할 것. 갖추지 아니할 것. 이런 말도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법상의 분류로 가시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이 말 꼭 나오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아니한다. 요거 추가. 준주택은 일단 주택 외로 출발합니다.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인데 기호 단어로 암기합니다. 시작. 기호 단어.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주택 외라는 말로 출발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정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입니다. 제가 형광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그 비워놨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부동산업은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 공급업은 뭐 있어요? 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중자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부동산업은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 공급업은 뭐 있어요? 개공 붙여서.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는 뭐 있어요? 중자간. 임대는 뭐 있죠?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요? 주거, 비주거. 뭐가 없어요? 기타 관리 없어요. 기타 관리 없어요. 그다음에 네 글자씩 두 번 시작.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그리고 감정 평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부동산업은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 공급업은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중자감, 임은 주거, 비주거, 기타, 개공은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 없고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4번에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경제론까지는 무조건 갑니다.